관세 전쟁을 펼치는 것 자체가 이게 아주 놀랍습니다. 이게 먹혀 들어간다는 것은 더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기업들이 좀 갔다 왔잖아요. 1조 내라, 1조 투자해라. 예, 아마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은데. We're thinking in terms of 25% on Mexico and Canada. Canada has been very tough to deal with over the years, and it's not fair that we should have a $200 billion or $250 billion deficit. 관세 부과해서 얻는 이익이 이를테면 한 10이라면 전쟁을 일으켜서 얻을 수 있는 것은 10배, 20배가 많은 이익이 있을 겁니다. 이게 건강한 조정이냐? 이제 미국 증시가 끝난 거냐? 이거에 돈이 대한 완전히 빠지는 거냐? 이 고민이거든요. 엔비디아 시대는 이제 좀 저무는 건 같아요. 만약에 지금 발표한 관세 정책 그 내용을 그대로 밀고 나간다면 저는 실패할 거라고 봐요. 미국 증시를 흔드는 핫한 뉴스부터 한간에 떠도는 소문들까지 쉽고 유쾌하게 털어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격조 있는 미장 토크쇼 와글와글 미장원의 원장 이종원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시공과 장르를 넘나들며 속 시원한 수다의 장을 펼쳐주실 명지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김태환 교수님, LS증권 염승환 이사님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곧바로 메인 주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주식시장에서 소위 빅마우스가 몇 명 있는데요. 누가 뭐라 해도 현재 최고의 빅마우스는 이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바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죠. 트상황이라는 벼로가 정말 어색하지 않게 트럼프의 입에 따라서 금융시장이 요동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강력한 관세 폭탄 이슈를 던지면서 또 한 번 전 세계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먼저 트럼프 대통령은 왜 관세를 무기로 세계를 흔들려고 하는 것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관세 전쟁을 펼치는 것 자체가 이게 아주 놀랍습니다. 이거는 이론적으로나 실제적으로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먹혀 들어간다는 것은 더 놀라운 일입니다. 관세를 가만히 보면요, 숫자로 나오잖아요. 관세 25% 때릴 거야. 때린다 안 때린다 이것만 나오니까 또 25라는 숫자의 그런 명쾌함으로 인해서 활용하는 게 큰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수다를 떨겠지만 이 관세 전쟁의 핵심은 관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걸 미끼로 해서 명쾌한 숫자로 미국 국민들에게는 아주 자신의 어떤 파워풀한 리더십을 과시할 수 있고, 대외적으로는 명확하게 내 말 안 들으면 가만 안 있겠어, 이 큰 개구리가 어떻게 되는지 알지,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 의미가 더 크고 그렇죠. 깊다, 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이제 거기에 좀 어느 정도 좀 동의를 하는 게, 관세가 사실 이제 숫자 그대로 그 몇 퍼센트 매긴다, 여기에 이제 많은 분들이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사실 그렇죠. 이제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관세를 이제 관세 정책 통해서 뭘 얻어낼까, 이게 좀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구호가 정답이잖아요.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 그러니까 마가. 아, 예, 그렇죠. 마가에 모든 게 들어가 있죠. 이걸 하기 위한 수단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관세고, 이 관세 정책을 통해서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겠다. 이제 본인 입으로도 관세가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단어다, 이렇게 좀 언급을 한 것처럼, 관세를 이용해서 우리 입장에 제일 아름다운 단어는 아니죠. 당연히 좀 공포스럽지만, 미국 사람들이 봤을 때 자기 일자리 뺏긴 것 중에 하나가, 중산층 일자리가 사실 저기 지난 몇십 년간 자유무역하면서 뭐 중국이나 그런 쪽으로 많이 가 있잖아요. 근데 트럼프가 관세 부과해서 미국에 제조업 일자리 만들어준다고? 이러면 이제 굳이 그걸 마다할 이유가 없는 거죠. 내 소득이 또 올라갈 수가 있다 그렇죠. 보니까. 자국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예. 그래서 이제 그거에 따른 또 후폭풍도 분명히 있을 텐데, 이제 어쨌든 이제 선거구호를 그걸 내밀면서 미국인들의 호응을 받으면서 어쨌든 관세 정책을 이제 가장 우선순위에 좀 놓고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요즘에 비트코인 투자하신 분들 불만이 되게 많아요. 관세에 밀려버려가지고 비트코인 얘기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트럼프 입에서 빨리 비트코인 얘기가 나와야 이게 올라. 예. 근데 이슈가 밀려버린 게, 관세가 그만큼 좀 중요하다. 근데 이 관세를 통해서 트럼프 지금 대통령은 미국이 원하는 걸 다 얻어내겠다, 이런 이제 협상의 수단으로 지금 활용하려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관세를 앞세운 그 좀 속내를 조금 더 좀 깊게 좀
파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정말 뭐 미국의 부채 해결을 목적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은 뭐 최근에 뭐 중동 가자지구 이슈라든가 파나마 운하 이슈도 있지 않습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트럼프의 세계 정복의 야망의 하나의 어떤 표출 수단인지 좀 궁금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표면적으로 보면은 일리가 아주 없는 건 아닙니다. 이를테면 미국의 지난해 2024년에 상품 무역 적자가 9,100억 달러 수준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엄청 높은 숫자예요. 했고요. 미국의 이러한 상품 무역 적자가 각 국가별로 교육국별로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옆에 있는 캐나다도 2배 가까이 늘어나서 지난해만 하더라도 거의 630억 적자가 났고요. 멕시코에 대해서도 한 1,000억 달러였는데 지난해 한 1,700억 달러로 적자가 늘어났고 또 EU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중국에 대해서는 또 한 20% 정도 줄어들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대해서 거의 2,300억, 400억 달러의 상품 무역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요. 농산물을 제외한 비농산물, 그러니까 공산품의 관세율이 3.2% 정도예요. 3.2%. 단순 평균을 내면요. 네네. 거기에다가 25% 관세를 부과한다? 10% 관세를 부과한다? 그러면 관세는 기본적으로 소비세거든요. 누가 부담을 하느냐? 중간재, 원자재로 사용하는 기업이나 최종 소비재로 사용하는 미국 국민들이 20%, 5%, 10% 추가적인 비용 부담을 하게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국민들이 용납을 할 수 있을까? 아니라는 거죠. 그럼 트럼프 행정부에서 그걸 모르는 게 아니라 뻔히 알면서도 이걸 하는 것은 이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거죠. 자, 한번 앞서도 보면 캐나다, 멕시코에 대해서 마약의 통로 그리고 불법 인민의 통로를 견제를 두 국가로부터 얻어내기 위해서 관세를 얘기를 했단 말이죠. 어제 또 트럼프 대통령이 3월 4일 부과할 거다라고 엄포를 놓치면 제가 보기에는 그러지 않을 것 같고요. 막판에 가서 다른 얻고자 하는 것을 끄집어낼 거예요. 파나마 운하에 대해서도 그렇고 덴마크에 대한 그린란드에 대해서도 그렇고 EU의 환경 이슈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이런 걸 보면 트럼프 행정부에서 그야말로 다른 나라에 어찌 됐든 간에 우리가 원하는 국가의 이익, 경제적 이익을 쟁취하기 위한 관세를 수단으로 하고 그것에 대해서 그래? 그러면 실제로 한번 해볼게 라고 실제로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지속 가능할 것 같지는 않은. 교수님 말씀은 뭐 트럼프 행정부가 어떤 관세를 이용해서 어떤 정치적인 헤게모니에서 우위를 선점하기에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어떤 모습에 불과하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네요. 불과라기보다는 오히려 그게 더 클 수 있죠. 관세 부과해서 얻은 이익이 이를테면 한 10이라면 관세 전쟁을 일으켜서 얻을 수 있는 것은 그 10보다 10배가 많은 10배, 20배가 많은 이익이 있을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파나마 운하 얘기도 그렇고요. 그린란드 얘기도 그렇고요. 우크라이나에서도 나오는 것도 그렇고요. 한국의 방위비 얘기에서 나오는 것도 그렇고요. 그걸 지렛대에서 얻고자 하는 경제, 사회적 이익은 아마 훨씬 더 클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비이성적인 광인의 모습이지만 매우 영악한 이성을 잃어버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비이성적인 척하면서 그런 광기를 부리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중국에서 수입하는 모든 제품에 일단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의 관세 정책, 과연 미국 경제에 득일까 실일까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미국 내에서의 인플레이션과 강달러 정책에 대해서 좀 향후 어떤 양상을 보일지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또 미국이 이것을 어떤 식으로 풀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해석이 좀 남다른데 임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제 미국의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당연히 관세를 부과한다면 이제 아까 교수님 잘 설명해 주신 대로 지금 가뜩이나 또 트럼프 일기보다 물가가 훨씬 높거든요. 훨씬 높은 상황에서 여기서 물가 상승을 또 촉발할 수 있는 관세. 근데 이게 또 중국하고만 관세 매기는 게 아니라 그냥 전 세계가 다 관세예요. 그렇죠. 네. 다 노출이 됐고 피해는 사실상 미국인들이 볼 수밖에 없고 사실 그 지금 바이든 대통령도 이번에 떨어진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이제 물가 못 잡아서 그랬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그거를 트럼프가 알고 있는데도 어쨌든 이 관세 정책을 어쨌든 이제 밀어붙이려고 하는 거는 결국 이제 그 얻어낼 게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미국 경제도 지금 어쨌든 최근에 미국의 서비스업 지표가 최근에 발표됐는데 제조업은 올라가요 오히려. 근데 서비스업 PMI 지표는 50 이하로 최근에 한번 떨어진 적이 있거든요. 그 S&P에서 이제 발표한
그 지표 보니까. 그래서 미국 나스닥이 한번 급락을 했는데 거기서 대부분 기업들 설문조사 해보면 다 비슷한 얘기합니다. 관세 정책 때문에 좀 불확실하다. 그러니까 답변을 되게 애매모호하게 하고 있어요. 뭐 엄청 나쁘다 이거보다도 모르겠다. 예, 관세 정책이 나와봐야 되겠다. 근데 미국은 서비스업으로 먹고 사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게 꺾이자마자 이제 주식시장도 타격을 받았고,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게 미국 경제에 기업들이 느끼는 것도 되게 이제 불확실해진 이런 상황들이 연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지금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거를 모를 리는 없기 때문에 최근에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죠. 드릴 베이비 드릴 해가지고 원유 많이 생산하고, 또 최근에 알래스카에서도 원유 생산하겠다. 사실 알래스카는 천연가스 원유 생산 금지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것도 이제 해제해가지고 최대한 에너지 가격은 급락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에너지 값이 떨어지면 일단 물가를 좀 잡을 수가 있거든요. 어찌됐건. 그러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그 관세 정책에 좀 더 유연하게 할 수 있고, 또 한 가지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또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달러 약세예요. 근데 사실 이 정책을 계속 추진하면 글로벌 교육 규모가 줄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달러가 강세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죠. 예. 근데 달러 약세를 어쨌든 이제 본인이 그 만들어야 또 미국에서 무역 수지 적자를 줄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증권가에서도 요즘에 조금씩 나오는 얘기가 뭐 이게 실현 가능한지 모르지만 제2의 프라자 합의도 할 수도 있다. 일본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위안화를 절상시키지 않을까. 시진핑하고 이제 1대1로 좀 만나서 위안화를 이제 절상시켜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중국한테도 뭘 주긴 줘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제 근데 그것도 역시 저는 또 관세로 좀 협박하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도 좀 들긴 들어요. 왜냐하면 중국이 지금 관세율이 제일 높은 국가 중에 하나니까. 그래서 아마 이제 그런 협상을 통해서 결국 달러 약세를 만들어내고, 근데 그 수단이 또 관세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좀 불확실성들이 지금 아직은 좀 노출돼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도 그렇고 이게 미국 경제 결국 어쨌든 득이 될 수 있을까? 트럼프 말 들으면 미국이 잘 살 것 같은데 실제 지금 우리가 분석해 보면 그게 만만치가 않은 거죠. 만만치 않은 상황. 나중에 중국 뭐 주석이랑 대화를 나눈다 하더라도 뭐 이렇게 좀 유들유들한 부드러운 대화보다는 좀 윽박지르면서 약간 좀 멱살을 잡고 끌고 가는 식의 진짜 대화. 60% 때린다. 그러니까요. 위안화 그런 올려. 식의 대화 진행이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또 나올 수도 있겠군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미국 내 인플레이션이 만약에 지속되고 그렇게 되면 금리나 기조가 좀 유지가 될 걸로 보십니까? 인플레이션 압력은 점증할 것 같고요. 당장 지금 철강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그러니 이미 미국 국내에서 생산되는 철강 가격이 10% 인상이 되었다고 그러잖아요. 네. 사실 미국 내에서 필요로 하는 미국의 철강 수요가에 비해서 미국 내의 공급이 거의 한 60% 정도밖에 안 됩니다. 40% 정도는 외부에서 수입을 해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것이 이제 멕시코를 통해서든 또 한국이나 일본을 통해서든 그런데 이 국내 가격도 그러니까 관세를 통해서 수입 규제를 하면 국내 경쟁 기업들이 가격 인상 요인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국내에 인플레이션이 증대될 것이고요. 금리 유지 혹은 인하의 둔화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당장의 요 고비가 지나가게 되면 제 생각엔 한 1년 올 연말 하반기 이후부터 해서는 미국 경제에 대한 대외 신인도 혹은 미국의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불안해질 것 같다. 그러면은 글로벌 차원에서 미국과 뭐 하기에는 이거 상당히 좀 불안한데 이런 게 확산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당장 지금 나오는 것이 스페인에서부터 지금 EU에 스페인이 미국 제끼고 우리 정책을 해 나가자.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도 그렇고 또 안보에서도 그렇고 그런 움직임이 지금 이미 나타나고 있고요. 이런 걸 보면 미국의 국내의 그런 불안정성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기대하는 것만큼 그렇게 좌지우지 되지 않을 소지가 훨씬 커 보인다라는 거죠. 어쨌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동차 관세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25% 정도라고 약간 못 박는 듯이 얘기를 했거든요. 이미 예고했던 관세 부과 정책에 따라서 구체적인 윤곽을 점점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역 상대국에 관세를 부과한다고 해서 과연 미국 내 기업들이 정말로 좋아지는 건지 좀 궁금하기도 한데요. 산업군별로 좀 이득을 얻거나 피해를 보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번에 이제 철강하고 알루미늄에 관세를 매겼는데 둘도 되게 좀 약간 아이러니한 게 철강은 어쨌든 미국의 US 스틸도 있고 어쨌든 제조 기반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철강도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비중이 꽤 되기 때문에 철강에 대해서 그렇게 관세를 매기면 미국의 철강 회사들이 즉각적인 어쨌든 이 혜택을 좀 받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는데, 근데 알루미늄은 효과가 저는 사실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알루미늄은 미국에서 수입하는 비중이 무려 80%나 돼요, 전체에. 근데 거기다 80%에다 관세 때리면 겨우 20%만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저번에 한번 외신 보도를 보니까 어떤 한 이제 미국의 자동차 부품 회사 CEO가 인터뷰한 걸 봤는데 관세 때문에 죽겠다. 그 알루미늄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인터뷰를 했냐면요. 관세를 딱 부과하니까 이게 미국 기업을 위해서 하고 한다고 하는데 나는 미국 기업인데 왜 나는 피해보고 한국 기업은 왜 혜택을 보냐. 왜냐하면 한국의 자동차 부품 회사는 한국에서 알루미늄 그걸 확보해가지고 그걸로 자동차 부품 만들어서 수출을 하잖아요. 관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국 기업은 알루미늄을 수입을 해요. 거기에 일단 기본 관세가 들어가니까 그러네요. 나는 피해본다. 한국은 피해 안 본다. 약간 이런 식의 인터뷰를 아이러니한 상황이 오히려 네. 연출되는.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그러니까 미국도 어떤 기업은 수혜를 보겠지만 어떤 기업은 피해를 보는데 그 피해를 보는 기업이 적지가 않다는 거죠. 요즘에 또 하나가 이제 메모리 반도체 논란이 되게 심한데, 사실 미국이 지금 메모리 반도체 마이크론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도 마이크론은 공장 대부분이 저기 있죠. 그 대만에 가 있어요. 그럼 거기다가 마이크론 위한다고 야 삼성 하이닉스 한번 견제 당해봐라. 그래서 거기다 관세를 때려요. 그럼 마이크론도 동반 피해를 봐요. 왜냐하면 대만에는 또 매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국만 매기고 대만에 안 매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도 사실상 대부분 해외 생산이니까 반도체에 관세 매긴다? 저는 이제 그거 보면서 트럼프가 너무 좀 과한 거 아닌가. 왜냐하면 메모리에 관세 매기면 아이폰 가격도 오를 텐데 그러면 그거 아이폰 쓰는 미국 사람만 피해 보거든요, 사실상. 그러니까 애플도 피해를 보겠죠, 어떻게 보면. 예, 부품 비용이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종합적으로 보면은 결국에 미국이 좀 잘하고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그런 쪽은 당연히 일부 수혜 받겠지만 그런 제조업에서 그런 산업이 몇 개 없어요. 별로 없기 때문에 대부분 미국 제조업 기반이 망가져 있잖아요, 사실상. 그러면 결론적으로 미국 제조업에 오히려 이게 플러스가 아니라 좀 저는 독이 될 수밖에 없다. 원래 잘 나가고 잘 육성해왔던 그런 특정 섹터, 네. 특정 기업 한해서만 좀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지만 네. 매우 제한적일 수 있다. 네, 어떻게 그렇게 보시나요?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좀 보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렇게 관세 정책을 대대적으로 만약에 시행을 한다면은 어느 측면을 봐야 되냐면 미국에서 저소득층이에요. 이 관세를 부과를 해서 국내 생산이 늘어난다고 해서 국내 생산 판매 가격이 낮아지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히려 올라가거든요. 그러면은 경제력이 있는 중산층 이상에는 그 가격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충분히 소비 여력이 있는데 정작 소비 여력이 있는 저소득층에는 생필품을 비롯해서 그 소비 가격이 인상되는 것을 부담하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거죠. 또 일자리가 생길 수 있는데 지금 미국에 와서 생산하게 되면 관세가 없다. 미국에서 투자를 해라라는 그 기업 대상들이 보면 첨단 산업들이에요. 미국이 경쟁력을 가지고 싶어 하는 뭐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이런 기업들인데 그런 일자리에 비해서 저소득층이 혹은 또 그런 기술력이 조금 상대적으로 부족한 인력들이 얻을 수 있는 일자리는 오히려 상대적 박탈감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본적으로 미국이 왜 해외에 생산 설비를 옮겼을까? 그거는 미국 내 인건비가 비싸고 생산성이 뒷받침되지 못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미국 기업들이 해외로 옮긴 거거든요. 멕시코로 옮긴 것이 물류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그것이 더 이익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동을 다시 리쇼링 해서 해나가는 데에는 오히려 국내에 인플레이션이 생기게 되면 오히려 더 생산 비용이 더 올라가게 되는 거기 때문에 기업들로 봐서도 그거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볼 사안들이 아니다. 국민들이 일자리가 생기거나 혹은 수입 대체하는 산업들이
기업들이 일부 생겨서 환영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경제는 순환구조이기 때문에 한 바퀴 돌고 나면 그것이 다른 측면의 부정적인 그런 요인들도 발생할 거다, 유발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기업들이 미국으로 와서 이제 공장을 세우면 관세가 없다. 또 미국 투자를 독려하는 발언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채찍과 당근 전략을 같이 취하는 뉘앙스를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사실 트럼프 관세로 시작된 이 제2의 무역 전쟁이 미국만 놓고 본다면 또 최상의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고 또 최악의 시나리오가 또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경제 산업 등 여러 가지 관점에서 최상 최악의 시나리오를 본다면 어떻게 좀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원하는 건 그거죠. 손 안 대고 코 푸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예, 그러니까 관세로 계속 어떻게 보면 협박을 하는 거죠. 협박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뭐 그런 얘기 했던 거 아마 보도 나온 것 같은데 이번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기업들이 좀 갔다 왔잖아요. 근데 그거 보니까 1조 내라, 1조 투자해라. 예, 아마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은데 약간 뭐 농담 반일 수도 있고 진담 반일 수도 있는데 거기서 의미하는 건 결국 뭐냐면 관세로 계속 얘기를 하면서 관세를 부과하면 결국 우리 입장에선 당연히 기업들이 미국에 수출을 많이 하니까 당연히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원하는 이제 미국의 투자 확대 이거를 얻어내기만 한다면 결국 이제 관세를 없애주겠다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최선의 결과가 나오는 거죠. 관세를 매기지도 않고 원하는 결과. 근데 바이든하고 뭐가 다르냐면 바이든은 당근을 계속 줘요. 근데 이거 돈이 나가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예, 그러니까 미국의 재정 적자 부담이 커지는데 트럼프는 어쨌든 감세하고 싶은데 관세로 감세를 메꿀 방법은 없어요. 그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관세 비중이 2.5%밖에 안 되거든요. 엄청 낮군요. 예, 너무 낮기 때문에 대부분 법인세나 이제 소득세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그걸 깎으면 세수는 더 부족하겠죠. 그렇겠죠. 예, 어쨌든 이제 그런 상황을 좀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트럼프가 좀 원하는 건 관세를 어쨌든 매겨서 뭐 이걸 뭐 재정적 투자를 많이 하고 이런 게 아니라 결국엔 미국에 투자 많이 해서 그리고 미국에서 어쨌든 돈 벌어라. 우리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해주겠다. 이런 건데 결국에 보조금은 주진 않는 거죠. 예, 그러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게 좀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트럼프는 돈 안 주고 어쨌든 이걸 유치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 바이든보다 더 위대해 보일 수도 있거든요. 미국인들이 봤을 때는 야 트럼프 잘했다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또 정치적인 또 플레이 중에 하나잖아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게 최상인데, 근데 이제 트럼프가 생각하는 최악의 또 시나리오는 이거죠. 관세는 관세대로 매겼는데 전 세계가 다 그래 이왕 이렇게 된 거 다 우리 다 죽자. 보복 관세 다 가는 거야. 보복 관세 가는 순간 미국도 이제 사실상 이제 굉장히 힘들어지는 도미노 거예요. 관세 굴레 엮이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도 사실 미국에 보복 관세 매겼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유럽에 매겼는데 유럽이 그냥 오히려 야 우리도 관세 부과할래.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사실 미국의 피해는 그럼 굉장히 극대화되겠죠. 예, 물가는 뭐 튀는 건 당연하고 그러니까 트럼프는 그것까지 생각은 안 하겠죠. 아니 뭐 우리 미국 시장은 포기하겠다는 건가?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누구나 궁지에 몰리면 어떤 짓을 사실 할 줄 모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생각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세계 각국이 그냥 보복 관세로 다 가는 거. 이게 좀 최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어쨌든 우려하던 미중 무역 전쟁이 관세 반발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재개가 되는 모습입니다. 트럼프 2기 정부의 시작과 함께 이제 살벌한 미중 갈등의 신호탄이 쏘아졌는데 사실 1기 정부 때도 미중 간의 어떤 관세를 둘러싼 여러 가지 분쟁이 있었거든요. 1기와 지금 2기 가장 좀 극명하게 드러나는 차이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1기 때는 중국의 전반적인 산업 생산력을 좀 누르고 싶었던 게 컸던 것 같아요. 중국이 안 되겠네. 시진핑 주석이 얘기하는 그런 중국몽이라는 게 자칫하다가는 이게 미국을 앞설 수도 있겠네. 중국이 우리가 2001년에 이제 WTO에 가입시키면서 이 중국을 끄집어내서 자유 무역 체제로 유도하면서 중국의 사회주의 체제를 좀 균열을 일으키게 하고 좀 이렇게 바꾸려고 했는데 이게 너무 커져버린 거란 말이에요. 최근에 봤던 그 딥시크 이슈, AI 이슈라든지 또 지금 드론이라든지 로봇이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이런 데 보면 지금 중국의 약진이 굉장히 두드러진단 여러 말이에요. 섹터에서 미국 혁명에 따라잡고 있는 모습. 그렇죠. 그런 게 있으니까 미국으로서는 이제는
그 산업의 가장 핵심되는 반도체 혹은 급소가 될 만한 그런 소재 이런 부분은 어떻게든 틀어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은 중국에 대한 제재가 첨단 기술과 첨단 산업을 다른 국가들과 연합해서 좀 규제를 하고자 하는, 억누르고자 하는 그런 게 크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트럼프 행정부의 이 관세 정책도 그 부분에 이제 명분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중국도 즉각적으로 좀 맞대응을 하고 있는 모양새거든요. 뭐 석탄이라든가 뭐 액화 천연가스에 뭐 15% 관세를 부과한다든지 일부 자동차 등에 10% 관세를 추가적으로 부과한다든지 뭐 미국 기업 대리기 뭐 수출 통제에 좀 나서고 있는데 또 구글에 대해서는 이제 반독점법 혐의로 뭐 수사를 하겠다 이런 내용도 나오고 있고요. 어쨌든 트상왕께서 이번 관세는 시작일 뿐이라고 공언을 하면서 중국도 좀 맞받아치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협상의 여지를 열어두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어떤 중국의 대응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국이 본격적으로 대응하게 되면 이를테면 히토리움이라든지 니켈이라든지 뭐 게르마늄이라든지 이런 그 원자재 또 희소 광물질 핵심 원자재에 대해서 만약에 미국에 대한 그런 반격을 하게 되면 이거는 굉장히 걷잡을 수 없는 쪽으로 나가게 될 겁니다. 미국이 그린란드에 대해서 하는 것도 사실은 히토리움 확보 때문에 그런 거고요. 지금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도 광물 채굴에 대해 그런 프리빌리지를 요구하는 것도 사실은 광물질의 확보를 위한 부분이고 이건 아마 트럼프 행정부에서 중국의 반격에 대해서 보복 조치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한 조치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 양국이 겉으로는 일기 때처럼 타협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 타협을 하고 조금 숨고르기를 하는데 그 타협이 제대로 지켜지지는 않겠죠. 트럼프 행정부에서 17년부터 중국에 대한 일반 상품에 그런 규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17년 잠깐 그래 18년에는 굉장히 늘어났어요. 오히려 중국으로부터 수입이. 그리고 지금도 범용 상품에 대해서는 중국 의존도가 매우 높습니다. 미국으로서도. 그래서 상품 무역에 대한 일반적인 관세 이런 것은 타협을 해서 아마 좀 약화시킬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첨단 기술이나 또 산업에 대해서는 미국이 양보하기 어려울 거고 중국도 이러한 히토리나 희소 광물 핵심 원자재의 보복은 마지막 카드로까지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걸 섣불리 그렇게 발휘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양국 간의 그런 패권 전쟁은 뭐 이번으로 끝날 게 아니라 더욱더 커질 거고 이거는 정권이 바뀌더라도 지속될 겁니다. 현 시점에서 미중 간 긍정적인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좀 파국을 맞이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중국과의 관계는 그렇게 되면 정말 최악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국인들의 불만은 그거죠. 우리는 왜 자꾸 사기만 하고 저들은 왜 우리 걸 안 사주나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전선을 완전히 넓혀버렸죠. 영역을. 그래서 지금 가장 먼저 한 게 사실 중국이 먼저 나온 게 아니라 놀랬던 게 캐나다하고 멕시코부터 때렸거든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국 때렸고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전선을 좀 확장하려는데 유럽이죠. 예, 그래서 얼마 전에 유럽이 저는 그것도 되게 좀 상징적이라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트럼프가 계속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유럽 너네 방위비 좀 늘려라 계속 했는데 얼마 전에 EU 집행위원장이 방위비를 유럽의 그 재정 준칙에서 빼버리겠다. 그러니까 국방비를 그냥 무제한으로 지출할 수 있게 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럼 트럼프가 사실 원하는 답이 나온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손 안 대고 코푼 게 맞았어요. 지금 하나 얻어낸 거죠. 그럼 미국 입장에서 무기를 또 거기다가 판매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전선이 중국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지금 약간 우선순위 좀 아닌 듯한 느낌이에요. 근데 중국도 어쨌든 지금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도 3연임도 한 상태지만 어쨌든 지금 중국의 지금 경기가 워낙 안 좋은 상태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미국과 척지는 게 결코 또 좋지는 않기 때문에 이제 중국도 지금 계속 보고 있을 거예요. 지금 트럼프가 어떤 식으로 다른 나라들과 지금 이제 대응을 하는지. 간을 보겠죠. 예, 그런 걸 보면서 중국도 나름대로 협상 전략을 계속 짜겠죠. 멕시코, 캐나다에 뭐 10% 정도 관세를 때리고 중국 뭐 60% 관세를 때리고 한국 등 뭐 기타 여러 국가에는 한 20% 정도 관세를 때릴 수 있다. 요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어떤 대미 수출이 한 10% 이상 떨어질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거든요. 만약 20% 수준으로 우리나라의 관세가 매겨진다면 그럼 뭐 자동차 같은 산업은 좀 많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보는데 무관세 혜택을 기대하고 멕시코의 생산 기지를 구축한 국내 기업들이 있어요. 이런 기업들에게는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아닐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사실 요즘에 주가에도 좀 이렇게 드러나는 게 LG전자가 시총 상위 순위에서 잘 안 보여요. 아, 그렇죠. 많이 떨어져 있어요. 안 보인 지 되게 오래된 것 같아요. 현대차가 고점 대비 한 30% 빠져 있거든요. 네. 근데 그들이 돈을 못 버는 건 아닌데 엄청 잘 보고 있잖아요. 근데 주가라는 건 항상 미래를 반영하고 불확실성을 반영하다 보니까 이게 관세 피해를 제일 많이 받는 업종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이 가전하고 사실은 이제 자동차다 보니까 그 영향을 우리가 뭐 어느 정도 피해 볼지는 사실 명확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증권사들 보고서들 보면 이렇게 뭐 현대차가 만약에 25% 관세 부과하게 되면 영업이익이 한 6에서 7조 원 정도가 없어질 거다. 이런 이제 근데 사실 그것도 좀 약간 과장될 수 있는 게 그건 극단적인 상황이에요. 그냥 현대차가 모든 관세를 다 부과하진 않거든요. 최악의 경우에. 근데 다 부과한다고 가정을 하면 네. 그래도 주가가 사실 비싼 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게 투자자 봤을 때는 좀 불편한 거죠. 근데 사실 어쨌든 좀 멕시코하고 캐나다에만 우리가 국한돼서 만약에 관세를 매기게 되면 현대차는 별 영향 없어요. 거기 공장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기아는 좀 문제가 되죠. 기아는 또 멕시코에 있고 또 HL 만도 같은 부품사, LG전자, 삼성전자 다 멕시코에 공장이 있어요. 이제 전략으로 나온 게 멕시코에 공장이 있는 기업들이 지금 그 미국으로 대부분 수출을 하겠지만 이걸 유럽으로 좀 뺀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차피 이제 미국 들어가면 관세가 들어가니까 그렇죠. 유럽으로 돌리거나 생산 기지를 옮겨야 되는데 근데 사실은 미국으로 옮겨서 뭐 빨리 하면 좋죠. 근데 미국으로 옮기는데 비용 들죠. 거기에 뭐 보조금 줄 것도 지금 아니고 그 시간도 공급만- 엄청 소요가 시간이 되고. 너무 많이 들고 인건비 많이 들어가죠. 근데 그 모험을 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기업들. 그러니까 지금 CEO분들은 자본 배치를 해야 되는데 이거 정말 머리가 너무 깨질 겁니다. 이거 괜히 또 잘못했다가 이제 트럼프만 믿고 했는데 또 정권이 또 많이 도박이 될 바뀌거나- 수도 있는 예, 거니까. 도박이 진짜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좀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대응 시간이 지금 되게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쉽사리 결정하기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기업들이 뭐 이게 재정적인 피해도 있겠지만 좀 심리적인 그런 좀 피해들이 좀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근데 이거는 뭐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뭐 모든 나라들에 다 해당되는 상황 아닌가. 모든 나라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네. 그나마 우리가 조금 덜 피해를 볼 수 있는 좀 영역으로 갔으면 좋겠다. 네. 이런 말씀인 것 같고요. 자, 트럼프가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또 시행하고 있는 관세 정책을 보면 이제 보편 관세에 이어서 상호 관세 요거를 적용할 걸로 보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실 어떻게 보면 말장난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더 마다하겠다는 심사는 아닐까 싶은데 이게 누구를 타깃으로 하는 건지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조금 이 피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건지 이게 좀 궁금한데요. 현실적으로는 이거는 저는 매우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상호 관세도 그렇습니다. 상호 관세는 사실 우리나라로 보면 미국과의 공산품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지금 95% 이상이 지금 무관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품목별로 보면 네네. 상호 관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이를테면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이 볼펜을 수입을 할 때에는 5% 관세를 부과하는데 미국이 우리 볼펜에 대해서는 2% 관세를 부과를 한다. 그러니까 너네 왜 부과하는 5% 관세를 부과하니까 우리도 5%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이 얘기거든요. 그런데 미국에 대해서 부과하는 관세 공산품에 대해서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뭐 자동차, 반도체는 또 ITA라고 해서 WTO 내의 협정에 의해서 이미 무관세로 된 지 오래됐고요. 자동차에 대해서도 지금 무관세가 되어 있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사실은 상호 관세를 부과한다 그러면은 그냥 표준 관리만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어디 해봐라 우린 괜찮다 이런 게 아니라 상호 관세가 부당하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속으로는 큰 영향이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것을 실행하는 데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여기에 달한 영향력이 상당히 제한적이다. 우리는 물론 미국이 이제 한미 FTA 코러스를 이제 무효화시키겠다고 이제 으름장을 놓고는 있지만 한미 FTA에 의해서 그런 관세를 낮춰놨기 때문에 그리고 무관세를 해놨기 때문에 보편 관세나 혹은 상호 관세 이 부분은 직접적으로는 그런 영향이 낮을 겁니다. 우리도 결코 요 상호 관세 요 부분에 있어서 그 피해를 좀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을 것이다. 지금 트럼프 행정부, 이게 행정부는 이제 우방국 또 적대국을 가리지 않고 계속해서 관세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결국 투자자들은 미국 증시가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꾸려질 것인가 이게 제일 궁금한데 실제로 미국 증시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긍정적인 어떤 요소가 더 많다고 보십니까? 어떠십니까? 근데 우리도 이제 분석을 해봤지만 사실 미국 경제나 미국 기업들한테 사실 별로 좋을 게 없는 정책이거든요. 딱 이렇게 보면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펼쳤을 때 근데 이제
막상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는 이제 미국 우선주의잖아요. 사실 그쵸, 트럼프 대 구호 자체가 그래서 미국 중심 급등했고 한국은 이 2달 동안 역주행을 해가지고 오히려 급락을 하는 맞아요. 그런 좀 안타까운 상황도 좀 발생했었는데, 근데 어쨌든 지금 최근에 이제 어떤 이제 그 내용들을 우리가 종합해 보면, 야 미국이라고 해서 이게 버틸 수 있겠냐 이렇게 관세를 때리면 미국의 공급망도 지금 제대로 안 갖춰졌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불확실성으로 이제 누적이 되고 또 물가 오를 거고 소비자들은 소비를 또 줄일 수도 있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미국도 그랬죠. 미국 증시도 야 미국밖에 없어. 미국 예외주의 이러면서 계속 미국에 돈이 들어갔고 다른 나라 뭐 투자할 데가 뭐 있냐. 다 매력이 떨어지는데 미국만 하자. 이게 계속 이어졌어요. 사실은 끝까지 이어지다가 갑자기 1월 한 중순부터 지금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다른 나라로 이제 자금들이 좀 퍼져 나가고 야, 미국이라고 해서 관세에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것 같다. 그리고 미국은 증시 자체가 이제 지난 몇 년간 너무 오르다 보니까 다들 이제 고평가에 대한 좀 걱정들을 많이 해요. 버블 이슈가 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의 유명한 투자들도 계속 경고 사인을 좀 내고는 있거든요. 또 워런 버핏은 뭐 비싸다는 표현은 안 했지만 역대 최고의 현금을 지금 쌓아놨잖아요. 워런 버핏도 그 얘기했잖아요. 그 이번에 현금을 늘리긴 했지만 일본의 상사주를 더 사겠다고 했어요. 상사주. 예, 5대 상사주 있잖아요. 일본의 뭐 이토추 상사라든가 미쓰비시 뭐 이런 상사주를 2020년에 갑자기 한번 매입을 해서 한번 화제가 됐었는데 더 지분을 매입할 것 같다. 이렇게 언급을 했거든요. 이 상사주를 투자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더 살려고 하는 이유로 이제 거론되는 게 버크셔 회사랑 좀 비슷하대요. 사업 구조가. 여기저기 이제 투자를 많이 해놓는 거. 그럼 버크셔 회사를 사면 되지. 왜 굳이 상사주를 왜 사나? 일본 지분을 왜? 그러네요. 왜냐 일본은 상사주를 더 살 수가 없어요. 지금 지분 9.9까지만 사기로 해놨어요. 근데 그거 목에 찼거든요. 근데 그걸 굳이 풀어가지고 합의를 했대요. 더 살 수 있게. 더 살 수 있게 풀어달라. 그러면 간단하게 그냥 버크셔 자기네 회사 주식을 사면 되지. 그러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인정한 거죠. 미국이 비싸다는 거. 간접적으로. 그래서 일본 상사주는 되게 저평가돼 있거든요. PER이 뭐 7배, 8배밖에 안 돼요. 조금 더 안전 마진을 갖고 갈 수 네.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힌트가 나오는 거죠. 미국이 뭐 나빠집니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미국이 좀 비싸다는 지금 인식이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이제 관세 정책 이런 불확실성이 미국에서 자금을 좀 빠져나가게 만든 지금 뭔가 어떤 좀 원동력이 돼버렸다. 올해는 미국 증시보다는 이렇게 좀 분산되는 그런 부분들이 생겼고 그걸 좀 촉발한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엔 제가 봤을 땐 좀 관세 정책도 관세 이슈가. 들어간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국내 투자자, 이른바 서학개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장 관심 있는 거는 뭐 나스닥이라든가 또 연관된 이제 빅테크들 그리고 기존의 뭐 M7 관련 종목들일 텐데 이런 기존에 이제 유했던 종목들 그리고 빅테크와 연계된 종목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아마 뭐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려도 다들 속으로는 그 생각을 하고 계셨을 거예요. 언젠간 빠진다. 주식이 영원히 오르는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근데 이제 워낙 그동안 미국 예외주의다 보니까 미국 대체 자산이 없으니까 돈이 계속 쏠리면서 계속 이제 그 논리로 올라갔는데 언젠가는 조정은 한번 나오게 되거든요. 고민은 이게 건강한 조정이냐, 이제 미국 증시가 끝난 거냐, 이거에 거품이 대한 완전히 빠지는 거냐? 이 고민이거든요. 사실 그러면 전략이 다르잖아요. 거품이면 다 팔아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냥 건강한 조정이면. 근데 저는 건강한 조정이라고 봐요. 건강한 조정이다. 예. 왜냐하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자산도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지금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최근에 설문조사한 거 보니까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이 현금 비중이 거의 없어요. 현금이 없다는 건 더 이상 살 여력이 없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근데 미국 알고 봤더니 미국 팔아가지고 다른 나라 주식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을 사긴 사요. 근데 비싼 미국을 파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미국이 좀 비싸다, 좀 부담된다. 이걸 다들 공통적으로 인식하면 그럼 뭐죠? 미국 증시가 좀 빠져주면 가격 부담이 해소될 거 아니에요. 근데 미국 경기가 안 좋아지고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망가지고 AI 거품이 빠지기 시작하고 투자를 안 하고 이래서 빠지는 거는 그거는 되게 위험한 신호죠. 근데 지금은 그건 아니잖아요. AI 딥시크 때문에 오히려 AI가 더 대중화되는 속도를 또 단축시켰고 또 마이크로소프트가 최근에 뭐 데이터 센터 뭐 2개 취소한다 만다 뭐 이런 얘기도 뭐 미국에서 나오긴 했지만 그냥 하나의 노이즈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분명한 건 그거죠. AI 시대를 이끌었던 일기 대장주 엔비디아 시대는 이제 좀 저무는 거는 같아요. 그건 좀 인정은 해야 될 것 같아요. M7의 어떤 포트폴리오가 바뀔 수 있다. 바뀌고 있어요. 그리고 메타가 치고 올랐죠. 메타는 그 엔비디아 걸 사준 다음에 뭐죠? 데이터 센터 만들어서 그걸 광고에 접목했더니 야 이거 돈 버네? 이게 이제 힌트예요. 그래서 올해 M7 중에 메타가 제일 좋았는데
AI로 돈 버는 기업이 이제 관심이 생겼어요. 근데 AI 지출해서 돈 번 기업은 엔비디아잖아요. 그렇죠. 이 시기가 이제 저물기 시작하고 아하.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임대 계약을 취소했건 안 하건 간에 시장 참가자들의 머릿속엔 그게 각인이 돼요. 아, AI 지출 뭐 데이터 센터 무한 확장은 안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이제 사람들의 초점은 야, AI로 진짜 돈 버는 거 찾자. AI 섹터 내에서도 갈리는 이제 거죠. 옥석가리를 해야 된다. 네, 그러면 그 이제 파티의 주인공이었던 엔비디아가 조금 뒤로 물러나고 메타가 이제 앞으로 저커버가 춤추고 있겠죠. 앞에 나가서 춤추면서 이제 뒤에 소프트웨어 기업들 그걸 보여주는 기업들. 그래서 얼마 전에 팔란티어도 되게 강했던 거고. 맞습니다. 그래서 AI 이기는 그쪽으로 갈 것 같아요. 소프트웨어 쪽에서 뭔가 그러니까 그 일론 머스크의 그록3 나왔잖아요. XAI에 그게 챗봇 서비스잖아요. 네. 챗봇 서비스 통해서 어쨌든 그 챗봇을 이용해서 그것도 오픈 소스인 것 같긴 하던데 그걸 이용해서 뭘 하는 거죠? 뭐 자율주행에 넣을 수도 있고 뭐 일론 머스크 할 사업이 되게 많잖아요. 엄청 많죠. 그런 걸 이용해서 돈 버는 기업들에 이제 관심이 생겨버리겠죠. 실제로 네. 그걸 응용해서 네, 이제 맞아요. 다각화 지출보다. 기업들. 네. 그러면 거기에서 잘하는 기업들을 이제 미국 주식에서도 잘 골라내는 게 그게 이제는 앞으로 AI 어떻게 보면 2기로 넘어가는 것 같은데 그 시대에 좀 또 잘 좀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기업을 고르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보면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매분기 기업들도 실적 발표 또 예고돼 있잖아요. 뭐 많은 그 이런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앞으로도 많이 실적 발표를 할 거니까 그런 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서학 네. 개미 여러분들이 좀 이제 좀 담을 수 있는 어떤 포트폴리오도 굉장히 다각화 될 수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M7만 간 거예요, 사실. M7만 갔지만 M7의 사실 대장이 엔비디아 있잖아요. 근데 이제는 엔비디아보다는 아까 말씀 메타도 괜찮게 보이고요. 메타는 실제로 그걸 보여주고 그리고 메타 말고 또 애플이 좀 최근에 좀 부진하긴 하면 관세 이슈가 있지만 애플도 어떻게 보면 AI 이용해서 돈 벌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잖아요, 사실. 그렇죠. 아이폰에 넣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AI 이용해서 돈 벌 게 뭐가 있나? 그 뭐 실제 플랫폼부터 서비스. 시작해서 네. 메타라든가. 그러니까 예를 우리가 뭐 유튜브 시대도 있었고 그다음 우리나라 입장에서 스마트폰으로 돈 버는 회사가 카카오톡이잖아요. 그렇죠. 그걸 접목해가지고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죠. AI 서비스로 돈 버는 회사가 뭘까? 발상의 전환도 필요하고 뭐 투자적인 측면에서 발상의 전환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이번 딥시크나 마이크로소프트의 데이터 센터 임대 취소 이 두 가지 사건이 그걸 좀 촉발시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앞으로 미국 주식 투자할 때도 그런 부분을 한번 잘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조정이 오더라도 그거는 건강한 어떻게 보면 네. 기간 조정일 수도 있으니까 너무 겁을 먹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교수님 마지막으로 정말 좀 진심 어린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그동안은 질문하신 게 아닌 진짜 건가요? 궁금한 질문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 약간은 이 패권주의의 어떤 집착하는 요 관세 무역 정책 끝까지 성공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조심스럽지만 만약에 지금 발표한 관세 정책 그 내용을 스트레이트 포워드하게 그대로 밀고 나간다면 저는 실패할 거라고 봐요. 그대로 밀고 나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거를 활용을 해서 다른 쪽의 이익을 더 챙기려고 하게 될 겁니다. 아니면 전략을 중간에 바꿀 수도 있고요. 이것 자체가 전략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관세 정책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숫자적으로 명쾌하게 나오니까 이걸로 위협적인 것을 내세우고 그래 그러면은 너네 자 관세 부과하는 거 없애줄게. 그 대신 방위비 올려봐. 이런 쪽으로 틀 거라는 거죠. 그러면 정작 사실은 처음부터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관세 그거 올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다른 전체의 국익을 높이고자 하는 부분에 초점이 가 있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관세 인상은 부과는 미국 국민들에게 미국 기업들에게 큰 부담이 되거든요. 그걸 자초하진 않을 거고 미국 국민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으면 우리 연 이사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다른 나라로부터 얻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을 얻을 거고 우리로부터는 방위비 이슈가 좀 커질 거고요. 이참에 우리의 대응에 대해서 뭐 짧은 시간에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이참에 우리가 미국의 그런 조치에 대해서 그냥 미치광이 짓이라라고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조금 돌아볼 부분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하는데 우리 국내 시장의 개방도가 아직까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 매우 낮습니다. 이를테면 농업 부문을 보게 되면요. 농업 부문의 시장 개방도가 그러니까 품목 부진으로 보면 전체 품목 가운데에서 시장 개방이 되어 있는 데가 무관세가 되어 있는 5% 정도밖에 안 돼요.
미국이 한 30% 정도 되고 일본조차도 35% 정도 되는데 우리 매우 낮습니다. 공산품만 하더라도 우리가 한 19% 정도이고요. 미국이나 일본은 58%, 59% 이 정도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참에 우리가 좀 시장 개방을 할 부분들은 조금 더 미국의 그런 윽박에 못 이겨서가 아니라 우리의 국내의 이 대외 협상력을 높이기도 하고 국내 시장의 생산력과 경쟁력과 혁신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국내 시장의 개방을 조금 더 이참에 해나가는 조치를 해나가면서 미국의 아킬레스, 미국의 급소에 대해서 우리가 좀 협상을 해나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급소라는 결국은 반도체 협력이고 또 조선 산업에서 미국에 필요로 하는 그 부분들의 좀 지혜로운 그런 영민한 그런 협상을 좀 이끌어내면 이참에 우리가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트럼프 행정부 2기의 관세 정책에 대해서 나름 집중적으로 탐구를 해봤는데요. 결국 미국에서 제품을 만들지 않으면 간단히 말해서 관세를 무조건 내야 한다. 뭐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좀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제품을 만들면 관세를 울 필요가 없으니까 미국 안에서 적절하게 투자를 하라. 뭐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그 결과로 인해서 미국 재정에 수조 달러의 이익을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주기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이 장기적으로 미국 증시에도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김태환 교수님 또 염승환 이사님과 함께 트럼프의 관세 정책 나름 탈탈 털어봤습니다. 미국 경제와 기업 그리고 투자 이야기 저희 와글와글 미장원 여러분의 투자 주변머리를 말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저희 미장원으로 가볍게 투자의 마실을 나와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